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라는 게 뭐 어떤 시도를 하면은 거기다 반동도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도 변화 같은 것들도.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했던 정치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에도 반동들이 많았고, 근데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가는 방향이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막아 세운다 해서 막아 세워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제목을 짓고 그런 내용을 풀어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이게 정치와 정책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당 이런 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힘줄까의 문제였는데, 제가 뭐 비방록 같이 무슨 폭로성 책을 쓰기에는 그 책의 수명이 너무 짧아 보였어요. 저는 제가 템포를 길게 가져가면서 이것들 이루겠다라고 사실 공약 비슷하게 국민들 앞에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시의성보다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책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화라고 할 만한 건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정도의 그냥 일화인 것이지, 예를 들어 윤석열과 이준석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뭐 이런 거는 책에 넣을 내용으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참 방송 가서 하는 게 낫죠, 그런 거는. 예. 저랑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식 자체가 다른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자의 해법을 내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인식이 다르면 해법이 갖기가 힘들죠. 그리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지방선거 그때 이제 12대 5였거든요.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예전 그 전까지 한나라당이 이겼던 가장 큰 숫자가 12대 4였어요. 근데 12대 5면 사실상 세종시 추가돼서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패배로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때 대통령 독대하면서 제가 말 꺼낸 것도 아니죠. 뭐 지방선거 이렇게 했으면 했더니만은, 아 대표님 저는 이번에 뭐 경기도가 져가지고 선거 다 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나는 진짜 그때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결국에는 몸 다 망가져가면서 선거 치르고 했는데, 아 너는 이긴 게 아니야, 너는 승장이 아니야 라고 딱 끊고 가는 걸, 뭐 그게 어차피 밖에 나온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야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책에 그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져 있지만은,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안 도왔어요. 아니 못 도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면서, 자 이준석이는 유승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뛰었다가 유승민이 떨어지니까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은 모든 부분이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선에 저는 어떤 영향도 미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그래서 유승민 의원 팬클럽이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대선 때도 안 돕고 지방선거 때도 안 도왔다고.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김은혜 후보를 안 도왔다가 아니라 돕지 못하게 윤핵관들이 방해했어요. 그런 게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그때 뭐 이재명 후보와 이런, 제가 사실상 그때는 대통령실을 가만히 있고 제가 대응해서 맞대응해서 선거를 치른 건데, 뭐 그때 김포공항 이슈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밖에 주변의 평가는 야 사상 최고의 보수가 했던 여론전이고 공세적 작전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 선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진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현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 단체장들이, 우리 이제 광역단체장 우리가 많아졌잖아요. 이 단체장들이 뭘 같이 짜고 나왔는지 많이 꺼낸 이슈가, 지하철 무임승차를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한꺼풀 더 까뒤집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면은 그런 어떤 상투적인 것이 나왔을 때 그게 과연 그것밖에 없느냐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하철 공사,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노인 무임승차하는 비용만큼 자기는 더 받으면은 자기들의 복리후생이나 아니면 여러 조건이 좋아질 테고 부채도 줄을 테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오히려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곳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서울 수도권 전체를 보면은 이미 교통공사가 하는 곳, 코레일이 하는 곳과 더불어서 그 사철이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민간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뭐 우이신설선, 뭐 신림선 그런 경전철 노선들이랑 더해가지고 신분당선 있잖아요. 이 노선들과 서울교통공사 노선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른 노선들은 드디어 무인 운전을 시작했어요. 네. 경전철도 무인 운전을 시작했고, 그리고 신분당선도 중전철인데도 불구하고 무인 운전이에요. 근데 서울교통공사 운영 비용의 한 20-30% 정도가 인건비라는 거죠. 그 중에 보면 이제 보통 기관사도 있을 것이고 정비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기관사 임금이라 하긴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의 지금 그 수도권의 전철 5호선부터 8호선은요. 처음에 90년대 도입될 때부터 자동 운전 기능을 탑재해서 도입한 전철들이에요. 그 ATO 기능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고, 근데 서울 5호선, 8호선은요. 앞에 1인 승무, 기관사 1인 승무, 그다음에 예를 들어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앞에 운전하는 분, 뒤에 문 닫는 분 해가지고 2인 승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건드린다고 하기 이전에 그것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건드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철에서는 민간 운영자들은 하고 있는 무인 운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정책적으로 젊은 세대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해요. 되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제 항상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곤 하는데 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를 보면은 보수 정당은 지금까지 보면은 기독교계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단어만 나오면은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도요.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던 거랑 제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논리적 토론들이 몇 개 들어갔을 때 세대의 반응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젠더 이슈가 단순히 무슨 가족 오락관에서 여성팀, 남성팀 하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할당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반응을 보수가 보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당에서 이거 건드리면 우리 죽어. 보수는 그런 걸 많이 갖고 가요. 뭐 젠더 문제 처음에 건드릴 때 이거 건드리면 죽어. 전자경 문제도 얘기하기 시작할 때 야 장애인에 대해서 원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 야 이거 나중에 교회에서 우리 죽여. 막 이런 보수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데 건드렸을 때 결코 논리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지금 정당의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법 자체가 모순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안들이 한 5가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차별을 그러니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내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 완전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앞으로 공천심사 기준에서 전과자 차별 못 하겠네? 정당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하나씩 실제 사례를 대입해 보면서 그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게 보수의 전략이 되는데 보수는 완전 그 기독교계의 말만 듣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동성혼을 제도화하자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저는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런 게 이제 아마 책에서 좀 내용이 나오겠죠. 저는 가능하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그 자기 철학이 주관이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대표를 도왔을 때 대선이든 아니면 제가 대표되기 전에 대선이든 그 전에 무슨 뭐 다른 선거든지 도왔을 때 생각보다 받아들여지는 게 없죠. 예. 정무적인 판단이나 그때는 이제 제가 대표되기도 전이니까 저희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다선 의원들은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방식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유승민 의원도 전당대회를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친박계 대표주라 나와가지고 홍준표 대표 될 때 2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고 어떤 정립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됐을 때처럼 그런 파격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어쨌든 그 체득화된 방식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 본인 방식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온다면 어쨌든 이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로서의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뭐 도와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조금 몇 가지만 했으면 이번에 유승민 의원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갖고 사실상 그랬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유승민 의원이 나중에 입장 표명하기 기다렸던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한 방식으로는 견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저는 용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한번 믿고 가는 것도 좋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준석식으로 하면 몸이 피곤해요. 네. 이준석식 선거운동을 하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저걸 소화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직전부터 제가 대표되기 전부터 정치를 했던 건 맞지만은 제 선거운동 하는 거를 아마 전당대회에서는 처음 봤을 거예요. 그전 전당대회들에는 아직까지 정치적 관심이 없을 때였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천하람 후보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당신이 이제 선거 나가면은 이번에 기회가 좋다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김기현 후보는 이미 대중적으로 예, 인지도가 낮았는데 그 낮은 인지도가 무슨 남진 사건으로 채워지는 바람에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가 돼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 당시 벌써 한 일주일 전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본인은 친윤 호소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노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약간 속된 말로 질척거리는 느낌으로 이제 모호한 메시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명한 메시지만 내면은 분명히 어떤 포션에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으로 주의사항을 준 게 뭐냐면은 당신이 나가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제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어디 허접한 정치평론가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어디 윤핵관들이 하고 하는 얘기를 주워 넘겨가지고 이준석의 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뭐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뭐 강한 뭐 당내 뭐 분란에 대한 책임 묻는 뭐 반대하는 표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 가스라이팅 당하는 순간 당신은 되게 애매한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러면 도저히 표가 나올 수 없는 구석을 가지고 당신은 선거를 하게 된다. 만약 그 가스라이팅에 당해가지고 애매한 포지션 취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유승민 의원 도우면서도 유승민 의원 도울 때 사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유승민이랑 같이 다니지 마라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예,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치의 철학이나 이런 걸 보고 가는 거지. 천하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람 후보도 내가 처음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신의 부족한 인지도를 단순간에 끌어올리는 정도의 역할이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즘 그 유튜브 방송 많이 보면요. 여행 유튜버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여행 유튜버들 중에 보면은 그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가 원래 되게 유명했어요.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런데 그 러시아 지역 여행 다니면서 그 당시 공관에서 이제 일하고 있던 곽준빈이라는 그 사람이 같이 좀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반응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 곽준빈이라는 사람도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해요. 그래서 근데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이 이 곽튜브를 키우기 해가지고 같이 방송도 많이 나가고 하면서 처음에 키운 다음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곽튜브의 역할이에요. 곽튜브라는 사람이 요즘 본인의 캐릭터나 이런 거 바탕으로 방송도 많이 나가고 요즘 오히려 빠니보틀보다 더 유명해진 느낌이 드는데 천하람 후보가 그 얘기를 방송 나가면 하거든요.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준석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선언을 하고 저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자세를 좋아해요. 예. 그 자세를 좋아해요. 예. 저도 제가 정치적 영향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저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제가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것들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따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난 이준석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별개고, 다만 저는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당대회 이제 처음에 지난 2021년 전당대 나왔을 때 처음 13%인가로 시작했거든요. 그 수직 상승이었어요. 진짜 한 일주일마다 10%씩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뭐 여론조사는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선명성이에요. 예. 그때 보수 정당에 있는 기본 전당대회 주자들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당내 선거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예.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이 당하면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죠. 예. 당내 선거인데 왜 서로 치열하게 정책을 놓고 노선을 놓고 경쟁을 안 합니까? 해야죠. 예.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주호영 대표랑 저랑 되게 친해요. 근데 주호영 대표 그 당시에 저에 대해서 먼저 선공을 했죠. 아니 영선이고 국회 경험도 없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겠느냐. 그러니까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셨겠죠.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선거 때는 자기 PR 하려고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는 내가 받아쳤잖아요. 정치하면서 내내 803만 다니신 분이 어떻게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데자뷰예요. 지금도 쳐다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면서 내내 울산을 벗어나지 않으셨고, 대구의 803이라면 울산의 문수산이거든요. 문수산만 다니신 분이 무슨 지금 수도권 표심을 얻겠다 이런 걸 하시느냐. 잘 보세요. 그 남진 사건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전당대회 뛰고 대선 지휘하고 총선 지선 지휘하고 이런 걸 본 젊은 세대라면요, 그걸 머리에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정론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를 옆에 돕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들었던 게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가 젊은 세대에 인기가 없으니까 처음 들고 나왔던 공약이라는 게 여자 민방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젠더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깊게 고민을 하기 힘들고, 뭐 군 문제랑 엮으니까, 근데 군대 보낸다고 하면은 왠지 굉장히 반발이 셀 것 같으니까 민방위 정도 타협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정책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남성 20대 남성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군대 갔다 온 게 너무 억울하고, 남한 갔다 온 게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 더 나은 보상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군 복무 자체를 뭐 다른 성별로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내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자는 건데, 그 사람들이 민방위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공정하게 느끼지도 않아요. 예.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표를 노리고 한지도 모르는 정책이거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들 이준석이 그때 선거하고 이런 거 하면서 보면서, 그래 이준석 했던 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지 몰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예. 문제는 젠더 이슈를 건드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리적이고 이런 표 계산을 하고 이런 훈련이 돼 있고 고민이 돼 있는데, 803만 오른 분들이나 문수산만 오른 분들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수도권에서는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을 치르려고 그러면은요, 득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에서는 게임을 시작하고 보니까 5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조건이 몇 골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5골 초과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영남에서 803이나 문수산만 가신 분들은 뭐냐면요, 야 시작하니까 10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심판한테 경기 지연 소리만 안 들을 정도로 살살하면서 가끔 들어눕고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죽하면은 이제 영남 지방에 선거 뛰는 사람들 격언이,
쓸데없이 유세차를 만들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예. 왜냐 쓸데없이 유세차 만들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 연설원이 올라가 사고치고 이럴까 봐. 그냥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수도권 선거를 안다고 자꾸 지금 이제 얘기하지만은 해보질 않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세대는 거의 다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자발적 가입했고요. 기성세대는 이제 페이퍼 당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다 누가 대신 써주고 이래가지고 모이면 많거든요. 능동적으로 당원 가입할 정도의 그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표도 꼭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은 높을 것이고,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는 구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북 같은 것도 어떤 서비스에 가입해가지고 다달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걸 하고, 음악도 레코드 안 사잖아요. CD 안 사잖아요.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당원 가입 그때 한번 붐이 일어났을 때 젊은 세대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달에 1,000원짜리 구독 서비스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그리고 1,000원씩 내면은 한 1년에 12,000원인데 어차피 직장 다니면은 연말에 세액공제 다 된다. 이런 구독 서비스가 어디 있냐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좀 늦게 온 거예요. 그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게 저는 민주당에서 옛날에 모바일 당원 가입 붐이 있었을 때 저는 민주당이 그때 완전히 변했다 생각하는 게, 예전에 민주당도 우리 당의 지금 이제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소위 과거 호남 지역에서의 진성당원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난닝구라고 칭하기도 하고 뭐 이런 강한 당성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011년에 제가 이제 비대위원 들어오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운동이 뭐였냐면은, 그때 문성근 씨가 뭐 백만송이 밀란인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시민사회와 연대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화이트 칼라 층에 가입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들이 다 온라인 모바일 당원 가입이나 이런 거 나중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호남색이 엄청 옅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호남이 예전에 98년도 DJ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서러움으로 똘똘 뭉친 정서가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김대중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만들고, 한이 사라진 다음에 그러면 민주당 정치를 누가 이끌 것이냐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신세를 등장했던 586 운동권과 더불어가지고 화이트 칼라 층이 되고 참여하면서 그 문화가 정립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수도권에서 헤게모니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보수 정당이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 중에 대선을 대통령 위주로 총선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치르는 총선을 기대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인식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이제 하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안 믿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 대통령이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은 크게 이길 뻔했는데 이준석이 때문에 작게 이겼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단일화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거 최근에 한 말이잖아요. 이 둘을 조합하면은 이준석과 안철수는 마이너스였는데 내가 너무 뛰어난 선거 전문가라가 내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근데 그걸 들으면은 이제 저는 약간 웃고 넘어갈 텐데, 진짜 총선을 뛰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웃기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진짜 그 전략을 간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리스크가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처음에 미숙함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제되지 않은 인터뷰 발언들이라든지, 아니 갑자기 제가 열심히 기획해서 열차 만들었더니 발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이지만은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대통령도 이제 그 뒤로부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걸 연마했겠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총선을 뛰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제가 안철수 대표랑 총선에 붙었을 때가 2016년이거든요. 그때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한창 대권 주자로서의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였어요. 그때 안철수라면 사람들이 한번 승부를 걸어봤을 겁니다. 저 사람의 신선함과 이걸 믿고 가보자고 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신선한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방송 나가서 얘기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정치하면서 2011년부터 매년 한씩 나는 기사가 뭐냐면은 안철수 이제는 달라졌다 이거거든요. 매년 나와요 그 기사가.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야 무슨 천지개벽이 이런 거 했나 보려면은 이런 거예요. 뭐 드디어 뭐 의원들과 식사자리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신 걸로 전해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년 동안에 이 변화의 속도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예. 이 속도로 가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선거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을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캠페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재산이 몇 천억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어떤 돈의 제약은 아니었을 거라 보고요. 근데 그 나머지 관리를 보면 허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허술하잖아요. 보면은 그렇다고 메시지가 좋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만한 요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는 소위 영남에 쓰는 말로 하나는 간제비고 하나는 하고제비다. 예. 하고제비가 이제 뭐든 하고 싶어 나서는 사람, 이렇게 본인 실력에 비해 가지고 앞서 나서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둘 다 탐탁지 않죠. 예.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김기현 후보가 뭐 안철수 후보한테 DJ 해병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는 당시 입장을 밝혀라 이랬던 걸 보고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김기현 의원은, 제가 기억하는 김기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때, 18대 국회의원 이럴 때 당의 소장 개혁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소장 개혁파 중에 하나였고 능력도 있는 거로 소문났었고 온건한 인물로 소문났었고,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울산시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억울하게 울산시장 하면서 자기가 공격당하고, 그래서 거의 완전 제가 봤을 땐 관건 선거입니다. 거의 관건 선거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시장에 떨어지는 불명예를 얻었을 때 그때 사람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절대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당을 지난 3년 동안 김종인, 이준석 쪽으로 탈색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시 색깔론으로 몰고 가느냐.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 누가 이기든 지든의 영향보다는 이 당이 색깔론과 무슨 종북, 처음에 안철수 종북이라 제가 그것도 반박했잖아요. 아니,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행태와 너무 다른 사람이다. 첫째, 돈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종북을 하느냐. 두 번째, 북한 입장에서도 포섭을 하려면은 좀 심지가 굳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다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닌데 가성비가 떨어진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김기현 캠프에 있는 전략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급하니까 꺼내드는 게 종북론이랑 색깔론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다급했을 때 꺼낼 게 저거밖에 없다는 거는 총선같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때도 저런 걸 꺼낼 거라는 거예요. 예. 총선 때도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꺼내가지고 상대 공격하려고 100점 100패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본인들의 작전의 수준을 노출한 거예요. 아까 그 괴리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위대한 영도자인데, 근데 이 당이 장애물이라 가지고 내가 지금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또는 이 당에 내 말만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율 막 올려주고 날 따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예. 저는 그 믿음과 실제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저렇게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저러는 것 같아도 총선 앞두고 그래버리면 냉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현역 대통령이 창당을 노리고 들어갔던 케이스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도 실패한 창당이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직후에 총선에서 과반을 하게 된 것은 창당 자체가 명분이 있고 창당이 매끄러웠다기보다는 그거가 너무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힘합쳐서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그거에 대한 욕풍으로 총선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창당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 성공 사례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그 창당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도부가 누가 서든지 간에 4월 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치명적 타격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이 구속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근데 3월이 되면 이제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퇴하라고 여론이 비등할 겁니다. 민주당이 그거 안 꺼내면 바보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꺼내게 되면 사퇴를 하게 될 거라는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고를 내 가지고 지면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딱 1년이거든요. 그럼 4월. 그래서 용산에서 우리가 지면은 다른 데서 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패닉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도부 갖고 안 된다는 여론이 핑배할 거예요. 또 이제 보면은.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 홍준표 대표도 첫 번째 대표할 때 자기 대표 되자마자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던진 다음에 그 보고를 줘가지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오세훈 시장 무상보궐이 그 10월 26일이었어요. 2011년. 그 다음에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거든요. 5개월밖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끌어내리자 그래서 빨리 끌어내린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1년 앞두고 보궐에서 진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떤 당에 있는 의원, 고위당직자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게 싫으시면은 바로 그 무공천 선언하시던가. 예. 근데 그런다고 피해갈 수 있는 민심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저는 위기가 그렇게 온다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느낌이 뭐냐면은 비대위 차리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실 의중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 플레이를 세워서 돌파해보자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한동훈 장관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갈 텐데 또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오면은 한동훈 장관이랑 친한 모 인사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나오면 너무 황교안 대표 같을 것 같다고. 황교안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고 대선 후보로 1등까지 하셨던 분이 한 번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로는 질 것 같은 총선의 지휘봉을 잡은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본인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은 총선을 잡아가지고 뒤집은 거는 박근혜죠. 그런 게 능력인 것이지. 질 것 같은 총선을 잡아가지고 그냥 지면은 그거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또 황교안 대표의 실체가 뭐냐면은 본인이 지역구를 고를 때 애매하게 골랐다. 그때 뭐 용산을 가느니 어딜 가느니 막 하다가 나중에 종로를 갔잖아요. 종로는 상대적으로 센 사람 나와요. 그러면 전국 선거 지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만약 황교안 대표 위치에 있었으면요. 구로, 금천, 관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공천도 순탄하고요. 내가 대표인데 제일 어려운 데서 뛰겠다. 어? 그러면 내 밑으로는 다 알아서 공천 욕심 내지 마라. 이런 기강도 잡히고 하는 건데 본인이 용산 갈지 무슨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공천 자체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상대적으로 정권에서 젊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총선에 뛰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비슷한 대자뷰가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봐야 되고 저는 제가 한동훈 장관이면 등판 안 할 것 같아요. 총선 때는. 제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